안녕하십니까. 빅히스토리 11번째 수업입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이 조직화로 보는 빅히스토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이 문명의 역사를 다룰 때 이 인간이 어떻게 한 종의 포유류에서 이 지구 전체를 이 지배하는 이제 그 위치에까지 오를 수 있었나 하는 그 과정을 쭉 살펴봤었죠. 네,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보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 생물종이 굉장히 많은데, 네, 도대체 그 어떤 이유로 해서 인간이 이 지구의 지배자가 되었나라는 거를 이제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먼저 그 질문을 던지기 전에 진짜로 인간이 지구의 지배자가 맞느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숫자, 그 개체의 숫자 이런 걸로 하면은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닭의 개체의 숫자가 뭐 인간보다 더 많고 이 단세포 이 생물로 가면 그 뭐 조류나 이런 것들이 많을 수도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인간 스스로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오만일 수도 있지만 이제 스스로 인간이 지구의 지배자가 됐다라고 하는 건 어쨌든 이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의 총량 면에서 이제 이 굉장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지구의 환경을 바꿀 정도에까지 와 있다. 뭐 이런 등등의 의미로 일단 이 인간이 지구의 지배자가 이제 됐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그 인간이 이렇게 그 다른 종들에 비해서 더 월등한 존재로 이제 올 수 있었는 것은 뭔가 그 인간이 다른 그 종들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일 텐데 그 인간이 가진 그 우위에 있는 경쟁력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그게 뭐냐라는 걸 지금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세포 생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다세포 생물은 공통적으로 이 세포, 그러니까 수많은 세포 간의 이 그 협동. 근데 이 협동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많이 모여서 이렇게 그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런 것보다기보다는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죠. 각각의 담당하는 기능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어쨌든 그 이 협동을 통해서 이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이제 발휘를 합니다. 물론 그 다양한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생존과 번식이겠지만 이제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다세포 생물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수백만 뭐 종 이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럼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세포가 서로 협력하는데도 결국 그 협력의 그 방식과 수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이 기능의 수준도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어떤 방식으로 이제 협동을 하면은 더 이제 우위에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걸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인간이 이제 다세포 이 생물로서 이 신체적 능력을 일단 보면, 그래서 인간의 그 신체적 능력, 그러니까 이 인간이 근육이 쓸 수 있는 힘, 그 다음에 신체가 가지고 있는 무기, 뭐 예를 들면 이 턱이라든지 이제 이 손톱, 발톱 이런 거 공격하는 데 쓰는 이런 것들이 그 다른 이 대형 포식자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 비교 우위에 있지 않다라는 걸 알죠. 우리가 뭐 사자나 그 호랑이, 뭐 하다못해 하이에나보다 강한 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그들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신체적인 우위가 이 그 더 지금의 이제 지배자가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근데 반면에 이 그런 다른 종들에 비해서 분명히 인간은 그 더 큰 두뇌를 가지고 있고 그 두뇌를 이제 활용해서 더 높은 지능을 하는 거는 좀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도구의 사용 면에서 보면 확실히 이제 비교 우위에 있죠. 뭐 우리가 그 수렵 채집을 하던 시절에도 우리는 이 돌을 던진다든지 창을 던진다든지 활을 쏜다든지 해서 이 다른 동물들, 그러니까 더 큰 동물들을 이제 이 사냥을 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한 요인이 될 수 있었을 걸로 봅니다. 근데 이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 인간이 다른 종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거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신체적 능력은 확실히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지능이나 도구의 사용이
일정 부분 기여를 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인간이 집단을 이루어서 그 집단이 가진 경쟁력이 다른 그 종의 집단들보다 월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근데 그러면 다른 동물들은 집단을 안 이루느냐? 그렇지 않고 보면은 많은 동물들이 이제 집단을 이룹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런 집단이 하나의 그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그런 사회적인 그 동물인 개미나 벌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은 포유류들도 집단을 이루어서 살죠. 근데 그럼 단순히 집단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높은 경쟁력을 주진 않았을 거고, 그 인간의 집단이 가진 어떤 그 이 독특한 특성이 있겠죠. 그래서 근데 그게 결국 그 이제 이 협동이나 유연성, 협동의 그 유연성이나 이제 규모의 차이일 것이다라고 이제 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뭐 여러 사람이 주장했지만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이제 그 사피엔스란 책을 쓴 유발 하라리가 한 이제 이 발언을 이제 가져와 봤는데 그래서 그 인간과 다른 이제 종들의 그 진정한 차이는 뭐냐라고 했는데 쭉 보면 결국 이 그 협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유연하게 하고 굉장히 큰 숫자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연성이라고 하는 거는 딱 정해진 패턴이 아니라 그 상황이 변하면 거기에 적응해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흰개미 집단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조직화돼 있고 이 기능적 분화도 잘 돼 있지만 예를 들어 상황이 급변했을 때 그럼 그 기능들이 빨리빨리 바뀌어서 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런 유연성은 없다라는 거죠. 그 개미의 그 이 조직력은 그러니까 유전자의 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건데 인간의 그 유연성은 그 문화적인 힘, 그러니까 이 그 뇌라는 그 기능에서 지능 뭐 이런 데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또는 집단을 이루는 그런 이제 그 포유동물들 뭐 이런 동물들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이제 집단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저런 그런 유연성과 규모는 그럼 왜 다른 동물과 달리 더 유연성 있고 규모가 커질 수 있었느냐? 뭐 이런 건 다양한 설명이 이제 가능할 텐데 아마 그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혹할 만한 제안이 이제 그 유발 하라리가 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 허구를 믿는 능력이 있어서 뭐 그렇다라는 이제 설명이 있는데 이게 뭐 들리긴 그럴듯합니다만 얼마나 이제 학술적으로 근거가 이제 있는 주장일지는 이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인간이 지배자가 되는데 그 이 집단으로서의 그 경쟁력 이제 그리고 이 경쟁력은 결국 협동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제 이런 걸로부터 왔다고 그런 걸 받아들인다면 그럼 그 협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진화하게 됐나?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그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사실 이 협동이 어떻게 진화했나라고 하는 거는 뭐 동물 행동학이나 또는 뭐 진화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인간의 경우에도 보면 이제 뭐 일부 주장에서는 그래서 그 인간의 협동심의 그 시발점은 이 공동육아, 암컷과 수컷,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이 이제 육아를 공동으로 담당해야 돼서 일단 그 협동에서부터 오지 않았을까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뭐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어쨌든 친척들, 그러니까 그 DNA를 공동으로 가지는 이제 그런 친척들 간의 협동은 분명히 존재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문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게 다음 단계가 상호협동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유전적으로는 연결이 없는 이제 전혀 다른 사람들과도 협동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인간 말고 그럼 다른 집단에서도 있느냐? 뭐 예를 들어 침팬지 같으면 그러니까 아주 불가능해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도 보면 내가 너를 도와줬으니까 나도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이런 식의 그 상호협동은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그 다음에 서로 그 직접적으로 이 도와주고 도움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던 그런 집단 사이에도 이 협동이 가능하다. 이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거대한 제국 같은 안에서 뭐 같은 이제 이그
기능을 나눠서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 이제 진화를 통해서 왜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가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집단이 형성되면 그 집단에서 그 개체가 발휘할 수 있는 행동 양식은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크게 둘로 나눠 보면 그러니까 경쟁을 하게 되거나 협동을 하게 되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근데 경쟁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같은 종이라고 하는 건 자원, 그 다음에 짝짓기 이걸 공유할 수밖에 없고, 그게 아주 많지 않으면, 그러니까 한정돼 있다라면 결국은 이제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 이런 걸로 이제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런 건 자연스러운데, 그럼 협동을 왜 하느냐? 그러니까 그 협동을 함으로써 분명히 없는 이제 보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보상이 뭐고, 그 보상이 제대로 작용을 해서 이게 그 진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이 협동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뭔가, 뭐 이게 결국 뭐 굉장히 다양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일이 다 그거를 이제 소개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 인간의 경우 뭐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이 개체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을 어떻게 맞춰내느냐, 뭐 이제 이런 게 문제겠죠.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인간은 그 언어가 이제 다른 종보다 더 발달돼 있어서, 그러니까 소통을 통해서 저런 문제들을 조금 더 잘 해결해 왔다. 그래서 더 큰 집단을 이룰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지구를 지배하는 종이 되는데 결국 그 집단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그 집단이 조직화되고, 그래서 좀 더 강력한 그 협동의 이 힘을 이제 발휘함으로써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그럼 우리가 이걸 한번 그 빅히 스토리 전체 전반에 걸쳐서 그걸 한번 살펴보면 재미있을 것 같죠. 그래서 그럼 결국 그 많은 생물들이 이제 개체로 살지 않고 집단을 이뤄서 사니까, 그럼 그런 집단이 얼마나 일반적이고 이제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얻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이제 살펴보면,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 그것 자체로도 굉장히 재미있는 이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이렇게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생명의 역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인간 문명의 역사까지 오는데 보면, 결국 시작은 이제 그 분자들이 모여서 그 세포를 만드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집단이 만들어지고 조직화된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분자들이 모여서 세포를 만들었다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도 잘 들여다보면 이게 한 단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이제 그 유기 분자들이 모여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그게 에너지를 만드는 기능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번식을 위해서 정보를 복제하는 기능일 수도 있고, 이런 기능들을 담당하는 모듈들을 이제 형성한다라는 거고, 다시 그 모듈들이 모여서 또 서로 이 정보를 또 주고받아서 그래야 전체적으로 돌아갈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모여서 이 세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자가에서 세포가 되는 것도 이런 여러 단계를 거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포가 그 다세포 인간인 세포의 집단인 그 다세포 집단, 그 중에서 특히 인간을 이제 만들 때도 보면 그냥 단순히 세포가 모여서 인간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도 여러 단계가 있더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세포 안에서도 이 세포들이 모여서 그 조직이라는 것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 조직들이 또 모여서 기관이라는 걸 이루고, 그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 그 다음 그런 기관계들이 모여서 결국 인간이라는 하나의 다세포 생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잘 조직된 이, 이 집단인 거죠, 이게. 그래서 과연 이게 이제 왜 저런 식의 그 조직화가 일어나고, 결국 그걸 통해서 이제 협동을 하면 어떤 이제 뭐 이점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세포가 모여서 이 다세포 생물, 조직화된 다세포 생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이 다세포 생물로 이루어진 그 개체들이
모여서 이 사회라는 것을 또 이루었죠. 그럼 그 과정에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그 인간들이 모여서 어떤 공동체, 그러니까 집단을 이루고, 근데 거기서 또 넘어가서 이제 거대 도시를 이루게 되고 국가, 제국까지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쭉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그러니까 그 집단이 일단 형성이 되고, 그 집단이 단순히만 모임이 아니라 굉장히 조직화된 집단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직화라고 하는 건 결국 그 각각이 맡고 있는 기능들이 분화가 돼서 그 조직력을 발휘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또 눈여겨볼 게, 그러니까 이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자가 세포를 이루는 게, 그러니까 여기가 한 계층이 있는 거고, 다시 세포가 모여서 이 인간, 그러니까 다세포 생명체가 되는 이게 요 한 계층이 또 있는 거고, 다시 그런 것이 이제 또 모여서 이 사회라는 걸 이제 이루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 계층은 왜 생기나,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차근차근 풀어가 보면, 그러니까 왜 집단을 이루는가라는 거를 이제 조금 설명을 하고 싶은데, 물론 이 설명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겠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빅히스토리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많은 변화를 이제 뭐 복잡도의 증가로 본다든지 일률 밀도의 증가로 봤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일단 한번 먼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조직화되는 게 복잡도의 증가이면은 틀림이 없죠. 근데 이제 이거는 드러난 현상을 표현한 것일 뿐이고, 그럼 왜 복잡해지느냐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설명이 간단치는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걸 약간 정성적으로 봐서,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량적으로 저게 진짜로 저렇게 진화가 저런 방향으로 일어난다라는 걸 보이진 못해도, 그러니까 이 조직화가 이제 왜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집단이 모여서 뭔가 조직화가 일어나면 뭔가 장점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결국 이 생명체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러니까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된 거는 분명히 진화를 통해서 일어났을 테니까, 그 진화 과정에 있는 진화가 일어나기 위한 요소들을 다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결국 에너지 획득이 이제 더 효율화돼서, 그러니까 개개 세포로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획득해서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을 거다라는 거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조직과 기관이 발달하는 것도 다 그런 거에 이제 과정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물론 그리고 이게 이 조직과 기관이 발달해서 이 진짜로 조직력을 이제 발휘하고 협동을 하려면 그러니까 소통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당연히 모든 일에는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와 정보의 소통 체계는 갖춰질 거다라는 거를 이제 이게 필요성은 확실히 이제 보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인간이 모여서 이렇게 사회를 이루는 것도 저거를 진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거는 간단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회를 이루기 위한 두뇌의 변화 이런 것들은 제 진화로 설명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온 사회도 계속 변화해 왔는데, 그런 사회가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 진화로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럼 조금 더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도 이제 진화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랬죠. 밈이라는 개념도 도입해서 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사회를 이루는 것도, 그러니까 이 문화 정보라는 관점에서 진화로 설명할 수 있느냐, 물론 이런 걸 이제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확실히 된다 안 된다는 현재로서는 이제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 뭔가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이 통찰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 조직화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조직화에도 계층이 생기면서 조직화가 일어나더라라는 것까지 한번 우리가 의문은 일단 던져보고, 답을 구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생각은 해보자, 뭐 이런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들여다볼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조직화가 이제 잘 보이는 게, 이 분자가 세포를 어떻게 만들었냐,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세포가 단세포가 모여서 어떻게 다세포 생물로 갔는가, 이게 생명 진화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그 집단이 모여서 사회를 형성하는데, 그 사회도 어떤 굉장히 다양한 사회가 존재하니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진화의 관점에서 설명해 볼 수 있나, 이런 걸 한번 이제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주제를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생명체에서 일어난 조직화 이런 거를 한번 다시 되짚어 봅시다. 그래서 분자에서 세포로 가는 그 과정에 보면, 그러니까 세포에 있는 분자의 수, 뭐 이거는 이, 이 세포의 크마다 다르겠지만, 그 인간의 세포를 대충 기준으로 하면 이제 약 한 4천만 개의 분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 숫자 엄청나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세포 안에 소기관들이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듯이 다양한 소기관들이 보이죠. 그래서 20여 개의 소기관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이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면 그 분자들이 다 이 모듈들로 되어 있고, 그 모듈들이 다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작동한다 하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보면 이 세포 하나가 거대한 조직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 이런 다양한 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 세포가 이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사회를 우리가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으면 굉장히 저것도 재미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 세포가 인간을 이루는 그 조직화의 과정을 보면, 일단 그 생물 종의 다양성을 한번 보면, 대략 현재까지 이제 추정되는 게 한 870만 종쯤 되지 않을까. 그 중에 확인된 게 이제 130만 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종이 있는데, 그 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물론 동물 종이죠. 여기 보면 이 76, 17 이런 것이 이제 백분율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다세포 생물의 종류가 절대적으로 더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많은 다양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세포들이 조직화함으로써 굉장히 다양성을 만들어내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다양성은 또 하나의 세포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포 안에 들어있는 정보로부터 이렇게 이 다양한 그 세포들이 다시 만들어지면, 얘네들이 이 여러 개가 만들어져서 조직화되고 이런 다세포 생물로 될 거다, 이런 정보까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진화 과정이라는 게 참 놀라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다세포 생물 중에서 이제 인간을 이제 들여다보면, 그 세포의 수는 약 30조 개가 있다 그러고, 물론 거기에 이제 공생하는 박테리아 수는 그보다 더 많아서 뭐 100조 개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근데 이게 이 조직화를 나타내는 것 지표로 하나 볼 수 있는 게, 그 기능들이 얼마나 분화가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건데, 그 인간의 몸을 이루는 세포의 종류가 한 200종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세포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놀라운 거죠. 처음에 하나의 세포에서 출발해서 다 똑같은 세포들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다 완전히 다른 한 기능을 하는 이제 세포로 다 바뀌어서 그게 200개나 돼서 이제 뭐 우리 몸을 이룬다. 이제 굉장히 놀랍죠. 근데 이 또 놀라운 일이 뒤에서 이제 살펴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죠. 우리가 태어날 때 보면 인간 다 거의 똑같은데, 다 커서 굉장히 서로 다른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네, 어쨌든 그 인간의 보면 세포는 200종이고, 이제 이 조직을 보면 이제 100개의 기관, 굉장히 많죠. 그 100개의 기관이 있고, 이제 11개의 기관 괴가 있다. 이런 이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세포들이 많이 모여서 조직화가 되면은, 결국 그 세포 하나 있을 때는 할 수 없던 기능, 또는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 뭐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그런 거를 이제 이 복잡계 물리학에서는 창발이라는 말로 씁니다. 영어로는 이머전스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개체로 봤을 때는 예상하지 않았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이 이제 이 집단을 이루고, 그 집단이 굉장히 조직화된 행동을 함으로써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 이런 다세포 생물로서 인간이 이제 보면 움직이거나 하는데, 뭐 이거는 물론 단세포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일어나죠.
그다음에 감각, 판단. 근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단세포 그 동물들도 하긴 합니다. 근데 그 이 다세포 생물, 특히 인간은 이제 훨씬 더 그 고도의 기능들을 하는 거죠. 뭐 기억이라든지 지능, 그다음에 의식, 자아 이런 것들 이제 하는 거죠. 그럼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면 되는 거냐? 아니면 거기서 또 뭔가 이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인간들이 모여서 이 사회를 이루는 이제 그 조직화를 한번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사회를 이루는 거는 인간만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인간이 이룬 사회가 조금 더 고도화돼 있고 이제 조직화되어 있다라는 이제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그 조직화된 것이 결국 그 원동력이 뭐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인간이 그 본격적인 큰 사회를 이루는 것이 우리 농경하고 관계가 있었죠. 그럼 그 농경이 여기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냐 이런 거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뭐 그러니까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다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예로 이 분명히 그렇게 고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 입군 개미 같은 경우에는 놀랍게도 그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를 하고 있고 심지어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섯 농사를 이제 짓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걸로 이제 먹고 삽니다. 물론 인간이 이룬 사회만큼 유연하진 않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렇지만 그 저 입궁개미는 그러니까 그 정말 그 진화의 힘으로 그런 조직화된 사회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이 이룩한 이 조직화된 사회는 그런 그 생물학적 진화의 결과냐,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 뭔가 더 있는 것 같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 문화적인 진화가 굉장히 큰 역할을 이제 했던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라는 것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인간이 조직한 사회가 그러니까 그런 이 다른 동물들의 사회, 그러니까 거기에는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도 있을 거고 덜 조직화되어 있지만 유연한 사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 사회도 이렇게 이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지금 현재도 다양한 사회들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시간적으로도 그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 수렵 채집 시대의 그 사회와 농경 시대의 사회와 현대 사회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변해왔나라는 거를 우리가 한번 그러니까 일단 그런 걸 알고 그게 변해온 이유가 뭘까 이런 걸 이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구성을 보면 그래서 수렵 채집 집단이었던 그 시절에는 뭐 수십 명에서 그러니까 뭐 100명 이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현대 국가에 오면은 뭐 기본적으로 수천만은 뭐 아주 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규모가 굉장히 커진 이제 집단을 형성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그 기능의 분화라는 측면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인간의 기능이라면 보통 이제 직업이 몇 개나 있냐 이런 걸로 따져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수렵 채집 시대를 살았을 때 과연 직업이 몇 개나 있었을까?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양육을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생존과 이제 이 번식에 집중된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양육을 담당하고 식량을 구해오고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분화가 돼 있었을 텐데 그게 이 농경 사회 그다음에 그 문명 사회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이 직업들이 생겨났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현재 우리는 그러니까 사회가 존재하지 않으면 당장에 내일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의 생존과 번식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계가 없는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가 다 잘 유지되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 조직이라는 측면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수렵 채집 시대였을 때는 그러니까 그 가족이라는 굉장히 기본적인 이런 조직 물론 그 조직은
모든 조직의 가장 밑바탕으로서 현재도 어느 정도 이제 존재를 하고 있죠. 근데 그렇지만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그런 이제 사회에서 계속 바뀌면서 이 이제 새로운 이 기능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이 그러니까 그 경제 구조, 서로 사람들이 이제 그 거래를 이제 하고 뭐 이런 상업을 하고 하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 이제 집단을 전체를 이제 통치하기 위한 이제 그 정치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돼서 통해서 이제 도시가 만들어지고 이 제국이 이제 유지될 수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 보면 그 분명히 이제 인간 사회도 이런 그 조직화된 이 사회를 만들므로써 이게 그 이제 개체가 살아가던 시대보다 분명히 생존하고 번식 가능성을 이제 높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 수렵 체질 사회를 살 때보다 지금 현대 사회를 사는 게 이 생존과 번식에 훨씬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과연 그런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 조직화된 사회는 그러니까 개인이나 이런 작은 집단이 할 수 있는 기능, 그런 못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차원이 다른 기능들을 행하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이제 생각해낼 수 있을 겁니다. 수렵 채집 집단이 할 수 있는 일, 큰 일은 못하겠죠. 그 집단이 먹고 사는 일 정도는 하겠지만, 그렇지만 거대 도시가 되고 거대 국가가 되면 뭐 엄청나게 큰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정말 이 우주선을 띄워서 달에 간다든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차원이 다른 그런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앞에서 얘기했던 창발로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서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기능들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분자나 그다음에 세포나 사람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그래서 조직화되면서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일단 좀 어렴풋이나마 이제 이해하고 싶은데, 이게 워낙 이 복잡한 이 동력학에 관계된 거겠죠. 그래서 그 이해라는 게 그걸 이제 정량적으로 한다라는 건 이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는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해해 보려고 하는 대표적인 이제 분야가 이제 복잡계라는 거고, 그 복잡계라는 거 안에 뭐 이 물리적인 계도 있을 거고 생물학적인 계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걸 사회에 적응하는 이런 다양한 연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단 그런 걸 통해서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그 자기 조직화라는 거를까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나, 그래서 어떤 예들이 있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관점에서 이제 자기 조직화라는 게 뭔지부터 조금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직화는 보통 이제 물리학 복잡계 연구하는 물리학 같은 데서는 이제 또는 생물학에서는 셀프 오가니제이션이라 그러는데, 그걸 또 사회과학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스판테니어스 오더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게 결국 이거는 그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 사이에 어떤 국소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 전체를 아우르는 전역적 질서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 뭐 패턴이 만들어진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물리학 같은 데서는 이제 그 결정이 이제 하나하나 이 분자들이 들러붙어서 결정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 또는 이제 대류라고 써놨는데, 이건 뭐냐면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유체 같은 거를 열을 가해서 끓이면 대류가 일어나서 이제 이 대류는 이제 뜨거운 부분하고 차가운 부분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중력이 있으면 이렇게 회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걸 해보면 이렇게 회전하는 것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이 세포 같은 구조를 이루어서 이렇게 보면 이걸 내가 위에서 보면 이 위가 굉장히 규칙적인 배열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패턴이 나타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그림은 이렇게 새들이 이제 때로 날아다니는데, 그 새들 각자는 내가 전체가 이렇게 보이도록 움직여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겠죠. 그 옆에 새 피해 다니고
그다음에 그 포식자 피해 다니고 그런 행동을 하는데도 전체를 아울러서 보면 그 새 떼가 뭔가 굉장한 이제 모양을 만들어내거나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 자기조직화, 생물학에서 가장 놀라운 자기조직화는 아까 그 다세포 생물이 그러니까 발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정란은 분명히 한 개의 세포인데 그 하나의 세포가 막 분열을 일으켜서 결국은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가진 여러 세포로 나눠서 그다음에 그것들이 다시 모여서 그 굉장한 그 기능을 하는 다세포 생명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놀라운 자기조직화인 거죠. 이런 거 말고도 이제 다양한 예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자기조직화가 일어나는데 뭐 그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들이 뭘까? 뭐 이런 거를 이제 그 연구를 해보면 이제 몇 가지 그 요소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일단 이 비선형 동력학이 필요하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이제 비선형 동력학이 뭐냐를 설명하기는 간단치 않겠지만 뭐 좀 복잡한 동력학이라는 이제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하기에 관련된 이제 또는 양의 대모금이 이제 작용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용어는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그 탐사와 활용의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많은 새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면, 그러니까 저 새들 전체의 움직임을 쫓아가면 일반적으로 굉장히 무질서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것들을 이렇게 그 와중에 이렇게 그 무질서한 와중에도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질서가 생기는 그런 이 현상.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보통 이제 이 동력학 관점에서 그 동력학을 지배하는 방정식의 이제 해를 찾아가는 건데, 그거를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익스플로레이션이라는 건 가능한 새로운 영역을 막 찾고 그런 영역을 막 시도를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저렇게 이 자기 조직화가 되는 영역으로 찾아서 갈 수 있더라라는 거죠. 거기를 잘 이렇게 쭉 따라가면 이제 이제 조직화된 영역으로 돼서 그런 것들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말들이 있는데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죠. 그래서 저런 그 자기 조직화는 대부분 이제 이 어트랙터에 해당해서 그 근처로 가면은 그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고, 그거를 이런 어트랙터, 이제 우리말로는 끌개라는데 이걸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 요동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기능이 아니라 막 변동들이 막 들어오면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런 걸 찾아서 가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나타내는 유명한 말이 이 일리아 프리고진이라는 분이 한 말이 있죠. 그래서 오더 아웃 오브 케이어스. 그래서 무질서로에서부터 질서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근데 저런 자기 조직화가 근데 그럼 어떤 계에서 일어나느냐? 일단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게 이제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닫힌 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엔트로피가 높아져야 되고, 그럼 그 과정이라는 게 되게 질서가 사라지는 과정이어서, 그래서 자기 조직화는 그러니까 열린 계에서만 가능할 거다. 근데 그 열린 계라는 건 결국 외부로부터 내가 물질이나 에너지가, 그러니까 특히 에너지, 그러니까 공급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기 조직화된 이 상태라고 하는 건 열적 평형에서 굉장히 먼 상태라는 거죠. 근데 이 닫힌 계는 놔두면 열적 평형으로 가죠. 근데 보통 그렇게 외부에서 간섭이 적으면 결국은 이 열적 평형에 가까운 상태로 갈 겁니다. 근데 그 상태로 안 가고 자기 조직화된 상태로 가려면 뭔가 거기에 이제 작용을 해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의 공급이 분명히 필요할 거고, 그 공급된 에너지가 이제 자기 조직화된 영역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쪽에 뭔가 이렇게 또 도와주는 그런 작용이 같이 일어나야 될 거다라고 이렇게 뭐 기본적인 얘기들은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자기 조직화가 일어나는 과정에 이제 저런 내용들이 어떻게 작동하느냐라는 건 이제 쉬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쉽지 않은 이제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연구 분야입니다. 자, 그래서
음, 뭐 여기서 더 이제 자세한 설명은 뭐 사실 저도 잘 모르고 또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도 이제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이 몇 가지 자기 조직화가 일어난 그 경우를 이제 영상으로 한번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봤던 그 새의 그 새떼들이 이제 스워밍 하는 거 이제 그거를 보고 그 다음에 그럼 저 자기 조직화가 그럼 생명체나 뭐 이런 데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주에서도 일어난다. 그래서 그 우주에서 우리가 우주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그 과정, 그러니까 중력에 의해서 물질이 뭉치는 과정도 이제 자기 조직화로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또 볼 거는 그러니까 저걸 모델링을 했는데 그러니까 수학에서 그러니까 간단한 규칙을 줘서도 저런 자기 조직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 셀룰라 오토마타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이 내가 여러 개의 셀을 그러니까 그 규칙적인 그 셀을 만들어서 그 셀에 이제 그 셀이 이제 거기에 그뭐 예를 들어서 앞이냐 뒤냐 또는 블랙이냐 화이트냐 이 둘 중에 한 상태를 가지는데 그게 이제 옆에 하고 어떤 룰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지면 그 정해지도록 돼 있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간단한 룰이지만 그걸 반복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조직화된 이 패턴 같은 게 나타난다라는 걸 이제 봤던 거죠. 그래서 저런 자기 조직화가 그러니까 간단한 룰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자기 조직화가 간단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제 그런 그 셀룰라 오토마타. 근데 이게 이제 3차원으로 하는 거 좀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집단을 이루고 그 집단이 이제 자기 조직화되는 그 과정,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기능을 행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좀 이해해 보려고 하는 시도 중에 하나가 이 네트워크라는 거, 그러니까 네트워크 이론이라는 걸로, 그러니까 그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걸 이해해 보자라고 하는 이제 시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그래서 그걸 이제 간단하게 소개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네트워크에 대한 이제 이 연구는 그 우리의 뇌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데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그 신경세포들이 이제 서로 간에 신호를 전달받아서 뭔가 이렇게 그 협동을 해가지고 이 정보 처리를 하고 뭔가를 하는데, 이게 과연 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이제 모델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결국 이제 이런 그 이 신경세포들끼리 연결돼 있던 걸 수학적 모델을 가져온 게 이 신경 연결망이라는 거였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여러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을 거다. 물론 여기서도 이제 실제 신경계를 연구해서 어느 정도 힌트를 얻었겠죠. 그래서 이런 그 인공신경망을 만들어냈던 거죠. 이게 보통 이제 딥러닝 같은 거는 이런 레이어가 굉장히 많을 경우에 이렇게 이 들어온 정보를 통해서 학습을 시켜서 이제 우리가 이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많은 걸 이제 알아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인공지능 같은데 그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물론 저게 그럼 그 진짜로 두뇌가 저렇게 작동하느냐, 뭐 이거는 또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이건 하나의 이제 모델링이다 라고 이제 일단 받아들여야 되겠는데, 뭔가 뭐 충분히 유사한 점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걸 하다가 보니까 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연구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이제 20세기 말에 등장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컴퓨터 네트워크이죠.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게 등장을 해서 그 인터넷이 결국 컴퓨터들을 다 연결해 놓은 건데, 이게 지금 여기 보여주는 이 그림이 이제 이 인터넷 그 망을 이제 그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그래서 각 컴퓨터들끼리 어떤 식으로 연결돼 있고 얼마나 많은 그 이제 정보를 주고받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어떻게 이제 정보가 퍼져나가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정보가 퍼져나가는데 중요한 이제 허브 같은 게 어디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이걸 다른 데도 응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회 같은 데서 이 정보라든지 뭐 이런 소문 같은 게 어떻게 확산되고, 그게 그 집단 또는 사회에 이제 어떤 기능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기 시작한 거죠. 물론 거기에 더해서 뭐 당연히 그럼 그 집단이라는 거에서 이 정보나 소문만 퍼지는 게 아니라 그럼 감염병 같은 거 퍼지는 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걸 다 해본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재미있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제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하니까 뭐 이제 깊게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이제 이런 네트워크 이론을 통해서 이런 이제 최근에 뭐 최근은 아닌데 이런 그 네트워크 종류 중에서도 이 스케일 프리라고 하는 이 노드의 수, 그러니까 엣지의 수가 이제 이 파월러를 따르는 뭐 이런 이제 이 네트워크가 뭐 이제 재미있는 성질을 많이 보인다, 많이 나타난다 이런 것 등등을 했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또 이 사회의 이제 구조 같은 게 어떻게 형성되겠는가 이런 걸 이제 알아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고 있다 정도로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그 자기 조직화나 네트워크 이론에서 그 뭐 눈치를 챌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많은 숫자의 개체들이 모여서 그 집단을 이루고 조직화되고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이 깊은 이해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여기서 이게 답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지만 이제 이런 현상들이 보인다라는 거 정도를 같이 이제 살펴보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하려고 하는 게 이제 앞에서 쭉 설명했던 것 중에 그러니까 세포들이 모여서 어떻게 다세포 생물이 되나, 그러니까 이런 과정, 그러니까 이거하고 그 다음에 그 생물 개체, 그러니까 뭐 인간들이 모여서 어떻게 사회를 형성하나,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다세포 생물을 보면 그 다세포 생물이 이제 분명 이거는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이제 이쪽을 연구한 그 학자들에 따르면 이 진핵 생물에서만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그 경로를 통해서 이 독립적으로 25회 이상 이제 다세포 생물이 등장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다세포 생물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쉽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복잡한 다세포 생물이 이제 많은 종류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그 결국 이 현재 보이는 생물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왜 다세포 생물이 진화하게 됐나라는 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시작 기원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다 설명은 안 하고 대충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 뭐 근데 이제 자세한 내용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그럼 도대체 왜 다세포 생물이 되면 뭔가 이게 분명히 이점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 이점이 뭐냐라는 건데 일단 보면 그 세포가 하나의 그 세포에서는 이제 그 크기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영양 상태, 그 주변에 이 영양 공급원이 많고 뭐 아니면 식물 세포 같으면 햇볕이 좋고 뭐 이렇게 해도 그 세포 하나가 커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왜냐하면 결국 그 세포가 공급받는 그 이제 물질이라고 하는 건 다 확산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그럼 그 공급은 세포는 이렇게 막이 있으니까 그 세포 막을 통해서 들어오는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공급은 표면적에 비례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소비하는 건 그 안에 있는 부피죠. 그래서 부피에 비례하게 돼 있어서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그 표면적은 제 크기의 제곱에 비례하는데 부피는 크기의 세제곱에 비례하니까 빨리 커지죠. 그래서 결국 그 이 공급이 소비를 못 따라가서 너무 커지면 이제 그 에너지 공급이 균형을 맞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세포 자체도 더 불안정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이제 크기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크기를 더 키우면은 이제 그 장점을 얻으려면 이제 세포 하나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이 여러 개의 세포로 이제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포 하나일 때는 세포 하나가 그 이제 죽으면 그걸로 끝이죠. 근데 이렇게 다세포일 경우에는 하나가 죽어도 그런 것도 복제해서 계속 만들 여러 개가 워낙 있으면 이제 전체 개체 다세포 생물 자체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명을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세포들이 대개가 다 똑같은 기능을 수행하면 그냥 많은 세포가 있다 해서 끝날 텐데 그러니까 그 세포가 이제 분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분할하고 하는 건 이 특화된 기능들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다세포 생물에서는 그러니까 번식을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획득하는 데가 있고 소화를 해서 공급하는 데가 있고 막 이렇게 나눠서 이 더 복잡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서 그러면 분명히 이제 그 생존과 번식에 이제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다세포 생물이 이제 진화하는 건 뭐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물론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반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그러니까 지구 전체로 보면 이 바이오매스를 따져보면 그러니까 종의 수는 다세포 생물이 훨씬 많지만 그 질량으로 따지면 그 단세포로 이루어진 이제 그 바닷속에 사는 그 수많은 조류 그 다음에 세균, 박테리아 뭐 이런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양으로는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그 다세포 생물이 생겨난 게 그러니까 가능하니까 만들어졌을 뿐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세포 생물을 보면 정말 놀라운 점이 이 이제 발생과 분화 과정인데 그 분화라고 하는 건 원래 이 이제 그 하나의 세포, 그러니까 그 수정란에서 하나의 세포에서 여러 개의 그 다양한 세포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근데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에도 이제 이 줄기세포라고 부르는 스템셀이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그 아까 인간에게 200가지 종류의 세포가 있다 그랬죠. 그런 다양한 세포로
이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능이 바뀌는 거죠. 근데 모양도 굉장히 달라 보입니다. 이게 일어난다라는 것, 이런 걸 만들어냈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 발생 과정을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수정란 하나에서 이렇게 이 여러 개로 똑같은 세포들이 분열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 기능 분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이 배아에 이제 어느 곳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기능들을 가진 세포로 바뀌어서 결국 이제 이 여러 가지 조직을 갖춘 이제 이 다세포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거를 이렇게 이 진화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 굉장히 이제 저는 놀랍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연 저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 조직에서도 비슷한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겠나, 뭐 이런 거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자, 이번에는 그래서 뭐 동물들의 그 개체로 이루어진 이 사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럼 일단 왜 개체들이 각자 안 살고 집단을 이루는가 라는 걸 생각해 보면 분명히 이렇게 그 두 가지 면을 볼 수 있죠. 분명히 이렇게 집단을 이루려면 치러야 되는 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익이 있을 거예요. 그 이익이 비용을 보다 분명히 뭔가 더 나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집단을 이루어 살겠죠. 그래서 일단 비용이 뭐 있나를 생각해 보면 같은 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자원을 공유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여 있으면 그 같은 자원을 놓고 서로 이 갈등과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짝짓기 같은 거 할 때도 결국 내가 독점을 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짝짓기를 하려면 뭐 같은 수컷끼리 내지 같은 암컷끼리 경쟁을 해야 될 이제 처지에 놓일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경쟁을 하면 모든 동물들이 당연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러면 그 건강에 취약해지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 있으면 전염병 같은 게 훨씬 퍼지기 쉽죠. 그래서 이게 이 생존 능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렇게 집단을 이루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분명히.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집단을 이루고 있으면 이 다른 포식자로부터 이렇게 잡아먹힐 위험이 조금 줄어든다. 뭐 여러 가지 면으로 이제 그렇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자원 때문에 경쟁할 가능성은 많지만 이렇게 공동으로 있으면 그 먹이라든지 이런 거를 공동으로 탐색하고 그 다음에 공동으로 사냥을 해서 그러니까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는데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집단으로 있으니까 이 짝짓기를 내가 찾아가서 하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더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이 여러 집단을 살펴보면 그래서 그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또 이 결속에서 유대감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도 있더라라는 것들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집단을 이루면서 이제 사는 많은 동물들이 이제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집단을 이뤄도 이 집단이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이 구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다양하더라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끼리 집단, 뭐 펭귄 집단, 벌의 집단,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침팬지의 집단이 있는데 이런 집단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일단 생존과 번식이겠죠. 그래서 이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그 다음에 짝짓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를 하더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결국 이 안에서 결국 같은 개체끼리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경쟁을 통해서 어떤 사회 구조가 만들어지느냐.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다 대등한 위치에 있는 수평 사회가 되는가, 아니면 이제 이 위아래가 이제 권력 서열이 나타나는 이제 계급 사회가 되는가.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조직화되는 정도도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조직화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일단 기능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 기능이 계급이냐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죠. 그래서 저게 조직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꼭 그게 꼭 뭐 고등한 사회는 아니라는 거를 앞에 얘기를 했죠.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이렇게 벌이 이루는 이 사회는
굉장히 조직화된 사회죠. 그다음에 계급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급이 이제 기능에 따라 나누는 거죠. 여왕벌이 있고, 그다음에 이 이제 교민만 담당하는 이제 그 수벌이 있고, 열심히 일하는 일벌이 있는 거죠. 이런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일개미나, 아니 그 흰개미나 뭐 그다음에 이 입군개미 같은 경우에는 저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직화돼 있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또 사회 구조 면에서는 또 이렇게 유연하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가장 가까운 이 침팬지도 보면, 그러니까 다양한 사회의 여러 현상을 보이지만, 그래서 계급을 가지고 있죠. 침팬지들은 이 수컷 중심 사회고 뭐 계급을 가지고 있고 막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이렇게 펭귄들은 이 굉장히 대등한 위치에 있는 수평 사회를 이제 이루고 사는 거죠. 대신에 기능의 분화는 거의 없죠. 다 똑같은 일을 하며 삽니다. 근데 침팬지는 기능의 분화는 굉장히 약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족과 이 양육을 이제 암컷이 담당한다.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대장이 있다. 그 다음에 권력에서 밀려난 애들이 있다. 뭐 이런 이제 정도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회가 있는 걸로 봐서,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체에서 이제 진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생명종이 나타나듯이, 그러니까 이것도 이 사회를 만드는 어떤 룰들이 이제 이런 다양성들을 다 이제 만들어내는구나라는 관점에서 이제 이해를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그 사회가 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만들어지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양성을 살펴보긴 쉬워도 그거를 이해하기는, 그러니까 생물종이 왜 이렇게 진화를 했을까를 이해하는 것보다 이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일단 형태의 사회들이 있구나라는 걸 몇 개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 이 사진에 있는 게 뭘 것 같습니까? 그 제목에 있죠. 네, 이게 이제 개미집입니다. 예, 발굴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정말 거대 도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저 개미 집단이 굉장히 조직화된 사회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직업도 분화돼 있고 농업을 합니다. 저 입궁개미는. 그래서 버섯을 키우고, 이제 저게 이제 도로망도 고속도로망과 뭐 일반 도로 막 이런 식으로 나눠서 다 굉장히 이제 체계적인 이 사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저 안에서, 그러니까 같은 개미들끼리 이제 자원을 놓고 경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얘네들은 서로 협동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고, 밖에서 외부에 이제 적이 침입하면 또 협동을 통해서 그런 걸 막아내고 뭐 이런 이제 장치들이 있는 거죠. 이게 자, 이런 굉장히 조직화된, 그러니까 고도의 지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순전히 이 유전자의 힘으로 저런 이제 조직화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생명체가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줍니다. 이 유전적으로 보면 인간과 가장 가까운 이제 영장류가 침팬지인데, 이 침팬지가 이루는 사회, 뭐 인간 사회하고 비슷한 면이 있지만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르죠. 인간 사회는 또 특히 이제 농경을 하고 뭐 그 한 이후에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하면서 굉장히 변했죠. 근데 어쨌든 제 침팬지 사회를 이제 잠깐만 들여다보면, 이거를 보통 이제 융합 분열 사회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는 보통 이제 집단을 유지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 집단의 연결이 좀 느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집단이 들어오고 나가는 일이 이제 흔하게 일어나는, 이제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규모를 이제 이루는 사회를 이제 융합 분열 사회라고 하는데, 보면 인간도 이제 그랬죠. 물론 이제 수렵 채집 시대에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고, 지금 사회를 그렇게 보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영장류에 이제 이렇게 보면 거미 원숭이를 빼면, 그러니까 인간, 침팬지, 보노보들이 다 이 인간과 가까운 영장류여서, 그러니까 저런 사회를 형성하는데도 분명히 진화적인, 그러니까 유전적인 면이 있지 않나라고 주장하는 이제 이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이 침팬지 사회는 남성, 그러니까 수컷 중심의 이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수컷들이 이제 영역 관리, 그다음에 먹이 찾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먹이와 그 다음에 짝짓기를 놓고 이제 서로 경쟁을 하죠. 근데 이 권력 투쟁을 하는데 그러니까 침팬지 정도만 봐도 그러니까 단순히 힘으로 이 위에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 위에 올라가는 데는 오히려 그 물리적인 힘보다는 얼마나 그 자기 편을 잘 끌어들이느냐, 그러니까 연합을 잘하느냐, 이제 이런 걸로 서열이 정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연합을 하는데 보면 그래서 이 이제 그 털고르기를 통한 이제 그 결속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털고르기 열심히 해주면 이제 먹이도 나눠주고 그래서 이렇게 그 특히 이제 그 이 대장 그 우두머리 침팬지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줄 서서 잘 보이려고 하는 이제 같은 집단이 있고 그 밀려난 집단이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집단에 또 이제 그 이 암컷들을 가지고 있는데 또 그 이 짝짓기의 방식을 보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그 서열화돼 있으면 당연히 이제 그 대장이 집중적으로 차지할 것 같지만 근데 이 여기는 완전히 그런 구조로는 돼 있지 않은 것 같고 이제 그 침팬지 사회는 이제 난교 그러니까 누구하거나 그 많은 이제 암컷과 수컷이 서로 이게 교미를 한다 그럽니다. 심지어는 외부에 있는 그룹하고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러면 누구 애가 태어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이 침팬지의 그 이제 이 재미있는 부분이 그럼 누가 더 많은 수의 정자를 이제 주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져서 이 침팬지 보면 그 고환이 굉장히 크게 그러니까 많은 양의 정자를 생산하도록 그렇게 발달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양육 같은 걸 보면 이제 여성이 많이 담당을 하는 걸로 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기능 분화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기능 분화가 일어나 있지는 않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이 침팬지 집단을 연구를 오래 해오다가 보니까 이제 발견한 것들이 저 침팬지가 집단을 이루고 사는데 그 집단끼리 드물게 이제 이 집단과 집단 간의 전쟁도 일어나서 이제 그때는 정말 잔인한 사륙 같은 게 일어나더라라는 거를 이제 찾아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인간 사회에서 와서 보면 그 집단 간의 전쟁이 굉장히 이제 그 자주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회가 그러니까 경쟁 사회라는 거죠. 근데 이 경쟁이 들어오면 또 그 우리가 보통의 그 생물의 진화에서 봤던 그런 식의 그 진화 과정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런 게 존재하느냐라는 게 그 이후에 사회가 발전하는데 진화라는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게 관찰이 됐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인간 사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워낙 이 사회학이라는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사회학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경제 뭐 다양한 그다음에 연구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여기서 다루기에는 굉장히 방대한 양이어서 뭐 또 자세하게 다루고 싶어도 제가 아는 것도 많지 않고 그래서 어쨌든 그 인간 사회는 그 앞에서 예를 들어 침팬지 사회는 이러다 했는데 분명히 그 침팬지 사회도 침팬지가 진화를 해와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럼 그 사회도 분명히 진화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그 변화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았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침팬지 사회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수십만 년 전의 침팬지 사회나 변하긴 했을 텐데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거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에 반해서 인간 사회는 그러니까 이 수렵 채집 사회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순간 그게 그 인지 혁명이 일어났던 그 시기 이후인지 아니면 또는 이제 거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결국 농경이 시작되고 문명이 발생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큰 변화를 겪어온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빠른 변화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 진화와 같이 진행되는 그 사회 변화하고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그렇게 봐야 될 거 맞을 것 같죠. 왜냐면 우리가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두뇌 진화 때문에 일어난 우리의 사회 변화가 그것 때문에 분명히 그 요소가 굉장히 크긴 하겠지만 그걸로 다 설명하기에는 뭔가 이제 너무 변화가 큰 면이 있겠죠. 그래서 여하튼 뭐 그런 걸 설명해 보자고 하는 게 이제 사회 발전 이론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이제 발전을 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그 이제 발전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앞에서 이제 빅히스토리에서 여러 그 이제 문명의 역사, 그다음에 뭐 그를 다루면서 이게 봤던 게 이 사회가 이제 이 수렵 채집 사회에서 쭉 농경 사회, 그다음에 도시 사회, 상업 사회, 산업 사회, 그다음에 현재 이제 뭐 탈산업 사회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사회까지 쭉 이제 변해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그 굉장히 이제 사회 구조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그 이제 가장 확실하게 두드러지는 건 이 다양한 이제 기능의 분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우리가 수렵 채집 시대에 사람들이 하던 일이라고 하는 거에서 현대 사회에 와서 사람들이 하던 일, 그러니까 그 일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조직화도 이제 훨씬 더 조직화됐죠. 그래서 이제 저 변화가 있었는데 그럼 저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라는 이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정량적으로 뭐 잘 설명하는 이제 그런 이론은 굉장히 어려울 거고, 그래서 정성적으로 이제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 인간 중심으로 이해할 거냐, 그다음에 다른 관점에서 볼 거냐,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에너지 중심에 이제 이해를 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이런 걸 이제 다양하게 설명해 보려고 시도하는 학자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 대충 관점 정도만 소개하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 중심의 이해는 결국 이런 사회 변화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나 열망이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걸 이제 이 사회 집단이 의식해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또 모르는 사이에 이제 무의식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이론을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집단에서 대부분 그냥 별 변화 없이 그냥 대충 살아가는데 가끔 이렇게 튀는 사람들, 이게 이제 그게 개척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혁신적인 생각을 내고 그게 퍼져나가서 이렇게 뭐 사람 이제 변해간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더 조직화되고 이제 발전해갔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그 에너지 중심의 이해는 그러니까 이 인간이 획득할 수 있는 그 에너지 획득량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변화의 원동력일 거다라고 보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걸 해보면 예를 들어서 그 왜 우리가 20세기,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사회가 이제 인구가 늘고 이제 사회가 바뀌었느냐라는 게, 그럼 그때 그 인간의 뭐 지식이나 이런 데 큰 변화가 있었냐, 에너지 갑자기 인간이 에너지가 열망이 끌었냐, 이런 걸로 설명하지 않고 이 화석 연료라는 엄청난 에너지원을 발견함으로써 그런 게 설명이 가능했다. 뭐 이런 걸 이제 설명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이런 쪽을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 에너지 획득량이 그 사회 구조 이런 거를 바꾸는 원동력일 뿐만 아니라 그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가치관 형성에도 이제 큰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이 수렵 채집 사회를 살던 사람과 그 다음에 이 농경 사회를 사는, 그 다음에 산업 사회를 사는 사람들이 가치관도 다른데 그런 것들에도 다 영향이 있다. 뭐 이런 이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앞에서 던졌던 이제 큰 질문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 집단이 생기고 조직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한 레벨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 레벨에서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계층 구조는 이제 왜 생길까? 라는 거를 이게 이 뭐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먼저 하나 이렇게 이제 재미있는 게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이렇게 이 인간의 그 지식이 쌓이는데도 그러니까 이런 이 계층 구조, 빅히스토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타났던 그러니까 그런 그것들이 영향을 미치셔서 그러니까 이 지식에도 그러니까 이 계층 구조가 생긴다라는 이제 이런 주장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이렇게 그 빅뱅부터 쭉 해오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그 이제 물질만 있다가 그 물질이 어느 순간에 생명이라는 걸로 바뀌었죠. 그래서 생명이 탄생을 했습니다. 다시 그 생명이 또 그 진화를 하다가 이제 이 마음이라는 걸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마음이 또 진화를 하다가 문화라는 걸 만들어내서 이렇게 그 위에 층층 위로 이렇게 계층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지식도 보면 그래서 이 물질 계층만 있을 때 지식,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지식이죠. 그 다음에 생명에 대한 지식, 마음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문화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이렇게 계층 구조가 생긴다라는 뭐 이런 이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집단이 형성되는데도 이렇게 계층 구조가 생기는 게, 그러니까 아까 왜 다세포 생물이 생기는가 할 때 보면 그 집단의 크기에 적용되는 한계 같은 게 이제 있다 그랬죠. 아까 그래서 세포가 무한정 커질 수 없다. 이 확산을 통한 물질 공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에너지, 그러니까 그걸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걸 아니면 차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려면 그걸 극복을 해야 되죠. 근데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이제 숫자를 늘리는 거다라는 거죠. 하나가 크기는 못 키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다세포 생물이 생겨났다 했는데, 그럼 그 다세포 생물도 그럼 그럼 세포수를 계속 늘려서 더 큰 거대한 개체가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사회를 형성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그러면 세포가 다세포 생물이 되는 거로 똑같이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도 이제 생명을 유지하려면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소화기관을 돌리고 그걸 온몸에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심장이 열심히 펌프질을 해서 이 순환계를 돌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순환계를 돌리는데 내가 덩치가 너무 커지면, 크기가 너무 커지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공급하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한계를 극복하는 또 그럼 새로운 방법, 그거보다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획득하고 이제 퍼져나가는 방법이 이제 집단을 이루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회가 생겨나는 이제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면, 그러니까 그런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결국 이제 그렇지만 여전히 그런 더 큰 에너지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진화론에서하고 똑같이 가능하면 다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왜 이제 세포에서 다세포 생물이 태어나고 다시 그 다세포 생물이 집단으로 사회를 하는 걸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자, 그럼 우리가 만든 그 사회, 그러니까 결국 거대 사회로 발전해서 지금 이 도시 같은 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럼 그런 거대 도시는 계속 커질 수 있느냐? 여기도 한계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보다 더 에너지를 이제 효율적으로 더 많이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생각해 보면 이제 그 도시의 집단화가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사회가 모여서 또 다른 기능 분화가 일어나고 그럼 또 조직화해서 더 큰 사회, 그럼 뭐 초사회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이제 만들어져 왔다라는 것 자체는 있으니까 이걸 이제 이해해 보자라는 방식인데, 이게 뭐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도 있다 정도로 이제 하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조직화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이 조직화라는 이제 관점에서 이 세포로부터 다세포 생물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그 다세포 생물 그 개체로부터 사회가 이제 조직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수업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학기 수업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수업을 하나 더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이제 역량에 붙여서, 그러니까 이 손을 못 대보고 그냥 요 정도 선에서 이렇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해온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도 머릿속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고, 빅히 스토리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인간을 위한 서사신데, 그 인간의 존재라는 걸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바라볼 수 이제 있게 해주는 뭔가 그런 서사다라는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에 좀 느껴졌다면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학기 동안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 이걸로 빅히 스토리 강의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